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두 분이 오셔서 이 정대현 감사님한테 전화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밝으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당구 치고 있어. 이러길래 와, 다행입니다. 뭔 다행이야. 이러길래 얼마나 건강하시면 당구를 치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큰일인데 막 웃으시더라고. 당구 치신다고? 네. 그 당구 클럽이 있어요. 맨날 개포동 가서 그거 치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쳐야 돼. 네. 네, 시간을 30분 배정을 해서 30분 만에 이걸 얘기를 하긴 그런데 제가 준비한 제가 자료가 이게 보면은 이승만과 대한민국 이랬는데 원래는 그 한국전쟁과 이승만으로 원래 이게 방향을 잡았은 건데 보다 보니까 한국전쟁은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고요. 첫 번째 다섯 개 장으로 있는데 계신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승만 정신, 세 번째는 이승만의 울음과 선지자 의식이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 칼럼이에요. 누가 썼냐면은 전 통일부 장관 허문도 씨가 썼는데 정대현 우리 감사님이 허문도 씨의 그 바로 수하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싸그리 청소하고 이럴 때 시민단체 조사할 때 요 허문도 밑에서 했다고 해요. 근데 내용이 잘 써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보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전번에 잠깐 보였던 것 중에 그 전남대학교 교수 석사 논문 인데 이것이 보기에는 뭐 어디냐 몇 쪽을 내가 안 써놔가지고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정권의 초기 반공국가 만들기라는 제목인데 이 논문이 석사 논문이고 전남대학교 김성민이가 쓴 내용입니다. 그 초록하고 이 결론 부분만 끄집어 왔어요. 전체를 끄집어 온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초록 부분만 가져온 거고요. 그 다섯 번째가 이제 1950년대 한국 발전 국가의 태동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박사 논문이고 건국대학교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결론 부분만 가져왔어요. 이게 한 140쪽 정도 되더라고요. 440쪽. 논문이 엄청 길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좀 봤는데 뒷부분 결론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인용해서 할 건 아니니까 결론 부분을 제가 이제 언더라인 그 부분만 좀 같이 보는 걸로 준비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3번 항목에 이승만의 울음과 선지식을 먼저 보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과 이승만 정신을 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허문도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죽었죠. 고인이더라고요, 벌써. 고인인데, 이 내용이 생소한 내용도 많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이 칼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승만이 어떤 정신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왔던가,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칼럼의 메인 주제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건국보다 먼저 반공이었다. 이제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거고요. 건국혁명의 지도자 이승만은 신념의 정치가였다. 이래서 신념이라는 게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대단히 자기 확정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확정해서 시작한 정치이지 그냥 시작한 정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로 뒤에 해석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혁명이라 하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한 사상 최강의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의 정치 노선과 정책 의지의 이승만 리더십은 이를 좌절시킴으로써 건국 작업은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통일, 해방을 가져온 것은 루즈벨트인가 트루먼이죠. 트루먼이 소련을 끌어당기지 않고는 이 일본의 패망을 가져올 수 없다고 확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련을 땡겨오면은 그 다음에 이승만은 딱 시각을 보니까 소련을 가져와서
일본을 밀어버리면은 틀림없이 반쪽 날 거다. 이게 이 한반도가 그걸 예측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이승만 박사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상황이 자기가 어떻게 웅신할 수 있는 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걸 이미 계산해 두고 뭐 박성현 백모의 얘기하지만 40년 동안 기도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집권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30년 동안 로비를 했을 정도로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했다 이런 생각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이승만은 주로 미 국무성에 드나들며 임시정부의 성인을 줄곧 요청했다. 이랬어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한국이란 나라는 뭐 이름도 없는 나라이고 그 한국의 어느 누가 미국의 관리들하고 연결을 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한다든지 한국의 의견을 그들 관리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인물이 이승만 외에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 이 깝깝한 걸 지금에 와서 뭐 이승만이 서영교도 그러고 그놈 누구였다 놈도 그러고 하여튼 이승만을 무슨 그렇게 파렴치범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참 오도되고 전도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나 감성이나 미국이 거부의 주된 이유는 미국의 거부의 주된 이유는 이승만이 문제의 한길수라는 작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탈리처럼 넣은 것은 제가 넣은 거예요. 독립운동가하고 이중첩자라고 해서 아직도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건 팩트인데 인정이 안 되고 있대요. 국가보훈처로부터. 뺄갱이 비슷한 걸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작자가 등 좌익 세력과의 합작을 거부하는 등으로 미국이 볼 땐 그렇다는 거죠. 니들 세력끼리 이 사람이 미국에서 로비를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다 왜 너를 싫어하고 이승만을 싫어하고 그런 그 사람들하고 합쳐야 되는데 왜 안 합치고 그렇게 하느냐 이래서 거부 등의 이유로 한국인들이 단합하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흔히 있는 강대국과 약소 민족 하시 발언이다. 그리고 국무성 관료들이 공산주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용공 발언이었던 것이다. 근데 이승만이한테 정권을 주게 되면 대단히 이승만이가 자기들을 아나무인으로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전체 독립을 시켜서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는 아주 의도가 깊다고 생각해서 미국에서는 되게 나중에는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잖아요. 이제 그런 아마 상대하기가 좀 버거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서는. 그것도 그렇다고 보죠. 워낙 고단수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미국 국무부에 소련 간첩들이 많았거든요. 네. 워낙 그리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엔이 이제 창설이 되고 했었는데 사실 그 유엔 창설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자들이 전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미국의 그 중에 한 놈은 누구지? 그 나중에 간첩 혐의로 차이나 심지어 네이버스의 보호라는 것이 예. 그래서 예. 그다음 문장을 좀 보시면은 이승만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반공주의였다. 이 반공주의가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서치를 해보니까 아펜셀러가 한국에 이 선교 부임을 받아서 왔는데 아펜셀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소통했던 사람이 한성 감옥 시절에 우남 이승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펜셀러가 한국의 인천 바다에 인천으로 통해서 발을 딱 딛고 하는 기도가 뒤에 나오는데 그서부터 이승만이 이 개인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소명의식이라고 그러지 막스 베버의 얘기를 가져온 것 같은데 소명의식을 확정했다 이런 얘기를 이 허문드 씨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소 정책 그러니까 소련의 참전을 얻어야 일본을 항복시킬 것이라고 계산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소 정책의 결과로 일본이 패전하면 소련의 한반도 장악을 미국 정부가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의 조회에서 돌고 있었다. 이승만은 대놓고 국무성 관리들에게 저항했다. 공산 소련과 협력하여 세계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그 미국과 소련의 말구
미국 입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입고 상승을 내다보는 이승만의 주장이 국무성 관료들에게 먹힐 리 없었다. 그러니 그의 정치 투쟁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는 길은 언제나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알게 모르게 좌빨 사상으로 목사들이 다 바뀌었지만은, 캐톨릭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게, 이게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이 얘기하는 공산주의 이론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으로 계시고 무형으로 계시지 유물로 계시냐고, 그분이. 예? 공산주의가 종교를 마약이라고 삼았다. 그래서 이게, 이 우남이 거기서 공산주의라고의 적대적 관계의 형성은 확고하게 썼던 것 같아요. 자기 가치관이.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그 다음, 공산소련과 협력해서 세계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그 미국과 소련의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미 국무성의 소련 간첩 알저 히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실제 고위 보좌관이었다고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사실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공산주의가 소련이 제정 러시아가 망한 게 1974년 3년 정도 되거든요. 1917년에 망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좀 얘기 밖으로 나간 얘기인데, 이 마르크스가 포이어바흐라는 놈이 있어요. 포이어바흐가 누구냐? 넷째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고 법률가였는데, 독일 사람인데, 이 친구가 목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학교를 갔는데, 그걸 집어치우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나 해겔한 밑에 가서 문화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를 하는데 왜 네가 왜 해겔한테 가 배워? 이러니까, 얘 깝깝하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고 삶았어요.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배워라.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해겔한테 갔는데, 해겔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도 아니고 세미 논문 정도. 써가지고 해겔한테 보여줬어. 해겔이 그걸 착착 보고, 오, 싹수 있네. 이랬으면 됐는데, 이 쥐어던진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이 포이어바흐가 마트에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해겔 좌파에 구성을 합니다. 해겔 좌파를 구성하는데, 해겔 좌파의 메인으로 들어온 한 놈이 있는데, 이 후계로, 쫄병으로, 그러니까, 그 밑으로, 포이어바흐 밑으로, 그게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돈이 없어. 근데 어떤 놈이 또 물주가 들어왔는데, 그게 엥겔스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져서 마르크스 레닌이 제정 러시아를 지었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실제 써였다든지 먹혔다든지 한 적이 없잖아요.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태라고. 그 상태에서 전 세계적 공산주의 이념이 뭔지, 이데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찍이 우남 이승만은 이 아펜세르를 통해서 이 기독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공산주의는 무조건 안 된다는 판단을 아주 심도 있게 굳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미래를 향해 이렇다 할 보장이 없는 이승만한테 세계 전쟁을 주도하는 대미국을 대표하는 국무성과의 기나긴 불화와 공개적인 갈등의 시간은 외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때에는 이승만은 불굴의 인격적 강인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시라큐스 대학 등의 언론학과 교수로서 이승만을 위해 정치 자문과 홍보역을 맡아 주었던 로버트 올리버 박사는 증언하고 있다. 먼 눈에 뭐안 보인다고 이승만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윌슨 대통령이더라고요.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이승만이가 학위를 받았어. 박사 학위를.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지사로 당선이 된 거예요. 주지사로 갔는데 이승만을 학위를 수여하려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한테 얘기를 이렇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사람이라고. 그러게 그 사람이 알아본 거잖아요, 벌써? 선수가 속하는 네. 이게 뭐 타짜끼리 알아보는 거지. 딱 보면 하트청 만지는 것만 딱 알잖아요. 이게 윌슨 대통령이 음. 그 큰 교회 강연 있잖아요. 네. 강연 그 많이 소개해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수입을 많이 얻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좀 보시면은, 이런 중에도 이승만은 2차 대전 말기 영국이 이 나치스로부터 탈환했던 그리스 내전의 정세평가를 하고 있다. 내전을 일으킨 공산당의 배후에 소련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제국주의 잔습의 영국하고만 정책 갈등을 하고 있는 미 국무성의 오류를 이승만은 지적해 보이기도 했다. 이게 인사이드 뭐 그 있잖아요. 왜? 재팬 이 내용을 쓴 거 이승만이라는 이분은 그 정말로 어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혼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직항으로 서울을 올 수 있는데 직항이 아니고 웨스트 서쪽으로 좀 이렇게 빌어서 가라고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일본 땅은 보기도 싫다는 거죠. 그 일화가.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철천지면은 한 지도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죽음. 너무 기필한 거예요. 너무 거물이니까 부러운 자기 정치적으로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지. 예, 그 다음에 보면 냉전 개시점으로 보는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는 1947년 3월이었다. 그리스 터키를 위시하여 어디든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데는 미국이 지원하겠다 한 것이다. 앞서서 그리스 관련 정세 평가를 보았지만 이승만의 선지자적 통찰력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 전 세계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덤벼드는 거죠. 이제 뭐 새로운 이데하고 새로운 정치 체계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뭐 루즈벨트 보좌관이 뭐 빨갱이에서 공산주의자 했으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은 목숨 걸고 하는데 민주주의자들은 자기 집에 강아지도 안 걸어. 그죠?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그래. 자기 이 국채를 어떻게 지키고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안 걸어. 재산도 안 걸고 아무것도 안 걸어. 쟤들은 목숨 걸어. 그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도 아마 사실상 뭐 혹가게 만들었지. 유물사관론이라는 게 혹가는 세상 맛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예언자를 미리 알았다는 뜻의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연한주는 예언자로 아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요 사람 것만 칼럼만 보고 나머지는 몇 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저 히스가 그 유엔을 창설하는데 실무적인 아주 역할을 담당했던 몇 사람이 자, 이 책, 책이죠. 제1장의 책은 일본의 황도의 전쟁 심리다. 이 맞습니까? 연결이? 일본의 황도의 전쟁. 그 저편에 인사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 이 책을 그 얘기인 게 여기서 이승만은 세계 정복 야욕의 본산이자 원천인 천황제가 그 본질이 우상의 시스템을 파헤쳐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승만이 볼 때는 하나님 외에는 그냥 보통 그 뭐 공산주의를 하든 뭘 하든 두고 치놓고 얘들은 우상을 제대로 만들어 섬기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 일본을 어떻게 받겠어요? 네? 아직 취급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미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질이 우상 숭배 시스템을 파헤쳐 놓고 있다. 미국 같은 일신교의 세계에서는 침략의 주체가 우상 숭배 집단임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전 사회에 응징의 윤리적 파토스를 일으키는 것을 이승만은 알고도 남는 개신교 신자이다 이렇게 얘기인데요. 이 이승만의
이승만의 에너지 원을 이제 이 허문도 씨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 파토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뒤에 나오는데 아펜셀러하고의 연관관계에서 확정을 하고 산성 감옥에서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을 때 거기서 엎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천지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서 요만큼도 타협이나 이런 게 없고 대담성이 거기서 나오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담성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예언자 아니라 예언자라 해야 한다. 그 앞에는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예언자다. 이렇게 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강훈이가 써먹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승만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자와 다중에게 초월자의 앞에 얘가 두 개가 얘가 다른데 앞에 앞에 미리 했자고. 예. 뒤에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뒤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뒤에 예언자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는 그냥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자와 다중에게 초월자의 대언자로서 목숨을 걸고 외쳤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우상숭배의 타파, 윤리적 각성이었다. 그 유명한 독일의 학자 막스 베버는 고대 이스라엘 이래의 예언자의 연면한 전통이 서양사의 합리주의의 추동체가 되어 고민마다 계획의 물꼬를 터 오늘의 이 성사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다. 예언자의 존재가 역사 진전의 다이나믹점, 이건 생동감이니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다이나믹하다 이런 얘기의 의미로 쓴 것 같은데 막스 베버가 이제 미국을 가죠. 미국에 가는데 그 뉴잉글랜드주 처음에 이 메이플라워 타고 그쪽 가서 안착을 그쪽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막스 베버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느낌을 쓴 게 소명으로서의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윤리와 뭐죠? 그렇죠?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이 책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표준교사 아니에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개혁 관리도 안 돼갖고 네덜란드 갔다가 다시 영국 갔다가 미국 웨이플라고 타고 와서 청교도 왕국의 회중교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동강에서 순교해 하마스 그쪽 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토크빌 같은 경우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토크빌이 독일의 이제 상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책을 쓴 건 미국이 어떻게 이게 있지도 않는 일들이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굴러가냐.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크빌이 얘기한 거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확고히 권고히 한 데는 이 시점에서도 이승만 운함이 있을 때 이 시점에도 전 세계에 내린 데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뭐 에너지가 다 떨어지니까 미국도 지금 개판되는 거지만 사실상. 자, 그 다음 이제 언더라인 근거 볼 차례인가요? 그거 보면은 이승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상 최대의 권력자인 미국이 일본 제국주의와 소련 공산주의한테 말려드는 현상을 두고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향해 예언자의 목소리를 쏟아내려 했던 게 그의 정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한다. 저는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승만의 백은 대한민국의 땅에 뭐 금이나 뭐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덩이나 커 뭐 있어 없잖아요. 딱 그 백이 저 위에 계시는 분 그 백 외에는 없잖아요. 그 백이 베스트 중에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분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또 미국에 가서 그 유수의 대학교에서 학위 받고 석사, 박사 다 받을 때까지 쫙 오면서 자기가 그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동료들을. 거기에서 꿀림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게 미국이 멍텅구리가 말이야, 저게 공산주의에 살살 넘어가고 저기 정신 못 차리고 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담대해지고 자기 할 말을 하는 거고, 그잖아요. 주눅이 드는 순간 못 하는 거지, 어떻게. 나는 가진 것도 개뿔없고, 아이씨, 이러면, 김구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김구야, 예? 지나가면 유생한테 몇 달 공부한 게 다 안 돼. 그래서 이제 컴퓨터 전쟁이 끝나고 이랬어요. 2차 대전이. 글쎄요. 2차 대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끝나 이승만이 한국에 돌아온 것은 1945년 10월 16일이었다. 국무성의 도움이 아니라 남한 미 점령군 사령관 하지 장군의 기빈작이겠다. 이 입국 자체도 외국 장군이 점령지 외국 장군이 길을 열어주고 귀빈으로 모셔서 초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좀 알면은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 아니야? 이런 걸 가르쳐야지, 어를 배우지. 응? 하지 장군 퇴임할 때 이승만을 퇴임했잖아요. 나 때문에 제일 애먹은 사람이고 되게 수고한 사람이고. 그가 돌아온 해방 공간에서 부딪힌 현실은 전 공산주의 정서가 남한 땅에 더 우세했다는 것이, 이게 재산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와서 보니까 한국이 이것들이 뭣도 모르고 다 공산주의가 좋아요, 공산주의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빨리 읽었다는 거지.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반공을 국시로 해서 내세워서 일련의 그 전번주에 봤던 그 전북대 논문 그 새끼가 쓴 왜 반공주의로 만들었는가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네? 그 얘기의 이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딱 상황 파악을 하면은 그냥 끝난 건데, 이거 뭐 한국에 와보니까 이것들이 진짜 우매한 백성들이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세했다는 사실에서 앞에서 본 올리버의 이승만 이해는 사도급이라 할 만하다. 사도라는 건 그리스 예, 사자죠. 올리브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박사의 뇌리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반공산주의 정서는 미국 정부의 연립 정책과 직접적으로 충돌했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전 공산주의 정서와도 정반대였다는 사실이다. 이 박사는 귀국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남한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 귀환한 이승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이 얘기를 라디오 방송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죠? 녹음된 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뭉친다는 게 어떤 뜻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백성들은 다 모여야 된다. 한 뜻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뭉치면 산다. 물론 그거 포괄적 그 의미도 있다고 하겠으나, 이승만 박사가 뭉치면 산다 이 얘기는 좀 거창한 얘기를 하면 자기 통합, 조직 통합, 국가 통합, 이 개념의 통합이 자아실현이라는 가치를 확정한 거 아닌가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번트가 돼야 되잖아요. 청지기라는 게 이제 스튜어드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부르면 내 일해야 되는데, 내가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스탠딩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스탠딩 돼 있다는 것이 자기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은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상 다른 논문을 뒤져보면 민족이라는 것과 민주주의가 배치된다. 이 얘기를 하는 논문이 있어요. 민족이라는 말을 자꾸 주장할수록 민주주의하고 갈등을 낳게 된다. 이 괴리를 어떻게 할 건가? 민족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설픈 해계문이라고 생각해요. 민족을 주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을 주장하면 국민을 주장해야지. 국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의 뇌리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반공산주의 정서는 미국 정부의 그걸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 문제는
미국 정부와도 충돌했다 했더니 이승만이다. 이승만이 을 같으면 미국 정부가 어떤지 파악하고 그걸로 길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잘못된 거, 네가 볼륨이 뭐, 네가 이게 얼마나,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건 아닌 건 아니야. 이 골리앗과 다윗의 입장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런 마인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잡혀 있어야 되고. 예.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쌀 꼬러 가서 옛날에 쌀 많이 구워 먹었더니 뭐라 그러지? 막 쌀 많이 구워 먹었거든. 그래서 쌀 남한테 갚아주고 이러는 거 있어요. 그게 있는데 쌀 구워 먹으러 갈 때, 쌀을 꾸러 갈 때 있는 집에 가서 대문부터 이렇게 온 매무새를 다지잖아. 쌀 구워서 배로 준다는데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그죠? 갑과 을이 확실하니까. 여기서 갑과 을은 누가 봐도 이승만이거든. 네? 공산주의 문제로 미국 정부와 충돌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반공의 실천으로 그의 건국 작업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려져 있는 얘기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딱 섬기는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소련 세계의 어설픈 각축장이 된 한반도에 발을 디딘 이승만은 냉전 개시 전야의 세계 정세를 다음과 같이 맵게 진단하고 있다. 전쟁을 지도했던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시작해 놓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과 그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트루먼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만이 아니라 자유진영 전체가 무의미하게 피해를 보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다는 거죠. 이승만이. 근데 이거를 자기 혼자 중얼거린 게 아니고 그냥 샤우팅한 거지. 능력도 없는 게 말이야, 저것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사통지 반대, 오른쪽은 공산 세력의 신사통지 지지 시위냐. 여기 사진 설명인데요. 사진을 뺐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한국 신사통치를 결정했지만 반대하는 이승만에게 오히려 건국을 위한 정치 조직과 전국적 반공 캠페인의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다. 신사통치란 그 본질이 보호국적 성격이기도 했지만은 소련이 관여하는 탁칠한 이승만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미 군정당국이 추진하려던 좌우 합작 같은 이승만은 그들도 보지 않았다. 이승만은 46년 6월 단계에서 남한만의 과도정부를 수립하자는 이른바 단정 노선을 선창하게 된다. 5월의 미소공동회의 결렬이 계기였지만은 정업선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정업선이 이제 삭꺼내는 거지. 자기 마음을. 그런데 이승만이 판단한 거는 이것들이 전부 다 저쪽에 물이 들어가지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하자고 선동했으니까 다른 사람 선동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합을 해서 국가를 만든다는 건 어렵다는 판단을 이승만은 직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훈리를 도모하자 한 게 그 이북이 천일에 왔잖아요. 벨기가. 천일에 온 걸 이승만은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속으로. 기회다. 여기서 미국을 들고 와서 내가 안 했던 왜 그래 밀렸냐 하면은 그것도 이게 이승만 해고를 보면 물자 장비 철수를 했잖아요. 조금만 남겨놓고 미군이 그죠? 소련은 그대로 있고 철수를 했는데 거기서 저 물자를 탱크 몇 대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야. 차일피일 미루고. 그 상황에서 전쟁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드한테 그랬다니 전화로. 당신들이 말이야 물자를 안 줘가지고 당신들을 백성이 죽고 있어. 알아서 해. 1분에 한 명씩 죽을 거야. 당신들 국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야심차게 밀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한반도를 확장하자. 이게 이승만의 꿈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국군포로 석방이나 이런 것들부터 대단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다시 넘어가고 무엇보다 볼게요. 무엇보다 먼저 미국 정치 노선에서의 도전일 수밖에 없는 단정 노선은 단정이라는 게 하나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는
천명은 이승만 정치 인생의 저본문이었다. 이거 진짜 가당치도 않는 얘기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도. 개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죄를 끌어들여 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어요, 그죠? 단정 노선을 두고 이승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겠다는 학자들까지가 불가피했던 자신의 선택이라 하고 있다. 좌익의 정치 선전을 의식해서 지우지 못하는 역사를 움직이는 파워폴리틱스의 무지한 센님적 탁상공론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위해 가능한 단 하나의 방식을 우파 학자들에게까지 차선 운운으로 자신 없이 하니까 이승만은 역사 속에서도 외로운 것이다. 대단히 고독하신 분인데 마지막까지 고독하게 돌아가셨죠. 그냥 밥만 먹으면 한국 가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밥만 먹으면 내가 왜 그때까지 계속 쏘인 거잖아요. 네? 쏘겠어. 비행기표 샀다. 못 간다. 미국에서 한 서너 번 맞긴 막았다고 하는데 한국에 가만 인저질린다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위해 가능한 했고 43년 볼게요. 46년 3월의 트루먼 닥트린 발표는 트루먼의 드디어 공산주의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했어요. 트루먼이 이제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승만의 외로웠던 반소 정치 노선에 정치 큰 미국이 접근해 간 것이다. 미국의 손으로 신탁통치 안 같은 것 걷어들이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키로 한 것이다. 소련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 이승만의 반공 자유주의 이념의 건국 작업 앞에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성 감옥과 아르키메데스 이게 수학자 옛날에 아마 기원전 295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 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생각해. 지구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야? 지렛대다. 얘는 지렛대 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목적지 위치하고 이것만 긴 것만 있으면 지구도 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승만이 아르키메데스의 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섭적 관측자로서 파악한 공시적 미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해봅니다. 이승만은 불태전의 신념의 실천이 때로 현실의 정치 이익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승만의 완고함과 옹고집은 걱정거리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승만의 그 심중을 꿰뚫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오직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소통하는, 당신이 소통하는 데는 그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29인가 몇 살 차이 나잖아요? 한 30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참, 그렇게 순종적인 여자가 있을까? 네? 진짜. 성정원 일기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거를 이승만이 시킨 거지. 원래는 일본서 공부한 사람 누구 이름 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시인인데 이 사람이 김광섭 시인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을 시켰는데 불러다가 이거 쓰라고 성정원 일기 쓰듯이 자기 족적을. 이 사람이 뭐 시인이다 보니까 미사 여구를 집어넣는 거야. 바람이 불었다 하면 되는데 바람이 불었다 이랬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르고 프란체스카 여사를 시킨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만 쓰라. 네. 그게 이제 나 전달법이잖아요. 그 한성 감옥에 이제 그 얘기는 이승만의 불태 있고요. 이는 국내의 그렇게 되는 상황이 국내의 정적들, 미국의 당국자, 국내의 언론들이 이승만에 던지는 주된 공격거리가 되었다. 이승만 정치를 가까이서 지켜본 올리버 교수는 그의 신념의 강인성과 불변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랬어요.
확신은 그의 평생을 지탱해준 강철의 보루였다. 물러서지 타협이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다면 그 선지자가 타협을 하겠어요? 예? 타협을 안 하잖아요. 이 초인이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지난날 낡은 왕정의 반동주의에 처음 저항을 시작한 이래 50년 겪어온 여러 번의 시련과 좌절 앞에서 그는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죠? 이 보통 칼날 같으면 벌써 무뎌졌겠지. 기약 없는 기나긴 여정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강철 같은 확신을 견지해내는 그것은 평균적인 인간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예. 원인은 아니죠. 예. 그 우리나라는 참 그 두 분의 위대한 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쌈박질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같은 비범한 속성이 이승만의 인격에 결합되는 계기는 어디쯤일까 더듬어 보는 것이 이 글의 처음부터 뜻하는 것이다. 이 친구가 이승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나 그걸 이제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의지다. 이렇게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고 했다. 이랬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빅터 플랭클린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정신 분석학자다. 그는 자전적 체험 속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니체의 이 말을 받아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면은 그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목사가 있잖아요. 이 목사 아들이 마약 걸려가지고 마약쟁이 노름쟁이 해가지고 개판됐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되는 거지 자식까지 손대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건 영향력을 주는 거지 땡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될 수도 없는 거고. 그 미화돼서 포장해서 될 수도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만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한말 한성 감옥에서의 5년여간의 영어 생활에서 그의 사상과 인간 그 자체의 혁명적 변화와 성숙이 있었고 그를 딛고서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와 민족주주자로서의 유대성을 재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성 감옥, 이승만. 거기서 지도자가 된 거야. 근데 그 이상 그 단단한 그 한성 감옥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자 하는 게 허문듯이 그래서 이승만의 한성 감옥 초기 혹독한 고문 과정에서 겪게 되는 회심 현상의 결과로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다. 개종 전의 그의 정신 풍경을 드러낸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마추어 불자, 그러니까 불교에 좀 있었나 봐요. 불자로 그렸는데 그는 이미 과거용 수학을 끝낸 탄탄한 유학자의 교양 위에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감옥 생활 중기 월남 이상재 씨가 나이가 많았는데 되게 아꼈나 봐요. 부자로 양자로 삼고 이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상재 6.1준의 동생 유성준 등 조선의 인테리들이 다수 입수하여 이승만의 교회로 개종도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승만은 그가 개설한 감옥 학당에서 이들과의 열띤 토론을 벌이는 나날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감옥 학당을 만들게 된 게 아펜셀러의 사망입니다. 아펜셀러가 1912년이죠. 1902년 6월 11일 날 한성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서해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어요. 그냥 졸지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일 날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이승만한테 감옥에 통보가 되고 이승만은 거기서 드랍을 하게 돼요. 모든 일을 드랍하는데 그 뒤에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감옥 생활 중에는 그렇게 그 다음에 개종됐을 때 강렬한 조선인 아이덴티티 소유자였던 이승만의 기독성은 월남 이상재 등의 제1급의 주자학자 고향과
연락에 부딪혔을 것이다.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성 감옥은 이승만 앞에 동서 이질적인 두 문명의 조우점을 현출해 놓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기 과학자이자 막스 베버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으로서 창조적 소수자 토인비에 속하는 지성이 이 점 위에 섰을 때 신문명이나 혁명적 사상이나 새로운 윤리적 파토스는 창조되어 나온다고 하고 있다. 이 허문더 씨가 정리한 게 핵심이 요구인 것 같습니다. 막스 베버의 얘기를 가져온 거고요. 그동안 이승만 연구가 많았지만 이승만을 동양 근대사에 드물게 아르키메데스의 점 위에 섰던 사상가의 거인으로 그리는 데는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일본 근대사에서도 유래를 찾기는 힘들다. 꼽아보려면 퇴계학자로서 메이지 정부의 강요였던 요코이 쇼난과 일본 근대화의 국민 교사라 일컬어지고 우리 개화파의 선망의 적이기도 했던 후쿠자와 유키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코이는 서양의 진수에 부딪혀 볼 겨를도 없이 암살되고 후쿠자와는 동양 내지 일본적 아이덴티티의 바탕 위에서는 서양 문명의 향수자였을 뿐이다. 일본 문명 위에서 창조적 주체성의 계기를 제공하지 못했다. 후쿠자와와 교토된 일본 근대화가 갈 곳은 군주국가였을 것이다. 연구자 중에서 감옥에서의 이승만의 사상적 변모의 귀착점이 타라 입구였다고 아시아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 타라 입구라고 쓴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다. 타라 입구는 말할 것도 없이 후쿠자와에 연원된 용어이다. 이승만은 기독교에 입신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초월로부터의 강렬한 소명의식을 갖고 나서도 수십 년의 미국 생활 속에서도 그는 조선인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것은 다 아는 일 아닌가. 그 후 후쿠자와의 아류 같은 사상가는 절대 아니다. 이 허문더 씨가 일본서 공부했더라고요. 일본서 정치학을 아마 해서 일본 내용을 좀 아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만의 울음이라는 내용을 좀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신흥우는 이승만의 한동네 친구였고 배제학당의 한 해 후배로 한성 감옥에서 학당이 개설될 때 그와 함께 제수설의 교사였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최초의 신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창설했던 헨리 씨 아펜젤러가 해난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이승만의 충격과 슬픔은 컸다. 신흥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때의 에피소드를 전해주고 있다. 이승만은 은사의 비부를 듣자 하루 반을 내리 울고 단식을 했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1902년 6월 11일 날 아펜셀러가 목포로 가던 중에 해난사고로 죽습니다. 아마 충남 아청도 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승만에게 전달된 것은 아마 13일 아침 인천의 기순회 선교협회에서 아펜젤러 조난 통보를 받고 13일에 이거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있잖아요. 이승만의 옥중 사역 일지 있잖아요. 옥중 사역 일지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그날 비보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간을 이 사람이 전폐를 해요. 모든 걸. 근데 아펜젤러가 이 사람한테 준 미션이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데 시간이 막 이렇게. 뒤에는 그 뒷장에 보면은 이 주니어 메소디스트 히스토리라는 이게 뭐냐면 감리교 역사의 초보적 아니면 단편적 이런 거를 번역을 시켰나 봐요. 아펜젤러가 번역을 시켜서 자기가 떠났는데 아펜젤러 가다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번역을 하는 일에다 그냥 스톱하고 한 일주일 동안을 아마 통안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을까? 이게 문제.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 초석을 놓고까지 끌어오는데 주춧돌을 놓는 에너지원이 파토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1902년 6월 18일 경계점으로 다음해 4월 하순까지 서역 작업은 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승만의 옥내 활동, 그 깜방 내의 활동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게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동안 옥내에서 왕성했던 이승만의 저술, 번역 등의 사역이 휴지 기간에 들어가는 6월 18일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서역이 감리교 그 책 번역이 그 다음부터 진행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오네. 예.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그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서역잡이 휴지 기간에 이승만은 감옥 사장의 진정서를 내어 받아들여지고 서장 등의 지원으로 옥중 학당을 개설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학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화를 하게 되죠. 예,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제수를 학생들 상대로 교육 역할을 맡는다. 그 밑에 내려가서 봅니다. 이때 옥중 학당에서 이승만을 도운 신흥우가 이승만의 긴 울음을 정언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 보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펜젤레의 부험을 접한 이승만의 긴 울음 다음에 그는 그동안의 서역 작업은 마무리해 버리고 옥중 학당 개설을 결행했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제 심정의 변화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펜셀러가 해난 사고를 당했던 6월 11일에서 휴지기로 들어간 6월 18일까지 기간에 일지의 마지막에 기록된 주니어 감리교 역사는 이승만은 번역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사실. 아펜젤러가 건넸을 이 주니어 감리교 역사는 아펜젤러의 부음을 듣는 순간 이승만은 번역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넘어가서 볼게요. 어디냐면은 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러 그 밑에 존 웨슬러가 1730년에 이제 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리교가 메소디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감리교주의잖아요. 성결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또 순복음교단 이쪽이 다 이 메소디스트 이렇게 감리교 그 원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창시자 웨슬러가 이 책은 도입부에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러가 메소디즘 운동을 시작하던 직전 시대의 영국의 사회성을 그려놓고 있다. 영국 종교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다 하는 이때의 사회는 온갖 종류의 범죄와 물질서로 주일날은 악마의 장날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엉망이 된 거지. 믿음이. 교회는 나태하고 무력했으며 교직자는 타락하고 속물적이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디로 보면 이 책은 나오는 데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책은 메소디즘 운동의 출발에 큰 영향을 준 모라비아 교도, 요거 좀 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요거 좀 체크해 둘 필요했어요. 이 모라비아 교도 여기 뭐냐면 1415년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1515년인가 그쯤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전에 이 모라비아 교도가 있었고 이 모라비아 교도가 언제까지 1930년대까지 명맥을 이어옵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은 교황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고 교황이 아니고 우리의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 박살을 냈겠지. 그래서 온갖 박해를 받고 막 아수라장이 되고 개판되고 아마 이때부터 1415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1930년대까지 왔으니까 그 왜 광림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 압구정대. 그 가면은 광림교회는 꼭 태극기를 앞에다 딱 갖다 걸어놓고 해요. 보셨죠? 네. 어느 교회든 감리교회는 태극기를 걸어. 근데 그게 무슨 이유인가 했지만은 이게
근거가 좀 있는 얘기, 여기는 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체코 지방에, 옛날엔 독일 지방에 있는 이게 모라비아 땅 이름 지명이거든요. 개신교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주장들의 원조 존 후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는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 교황의 비리와 압제에 항거하다가 교황청에 의해 정죄되고 화형당했다. 이런 구절이 보인다. 콘스탄스에서 휴스를 태운 불길의 불꽃은 바다 건너 런던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고, 드디어 온 세계를 둘러싸고 뻗어가는 메소디즘의 불꽃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은사 아펜젤레의 사랑과 믿음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가 개조의식의 열정을 간직한 27살의 청년 이승만의 가슴에 이 책 속의 불이 어떻게 붙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제 이게 이분이 허문드가 보는 새로운 각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나중에 또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넘겨서 맨 마지막 줄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승만은 이렇게 보고요. 이승만은 아펜젤레의 죽음 앞에 길게 울고서 그 다음 시간에 옥중에서 학교를 개설했다. 원사 아펜젤레의 사역을 스스로 떠맡겠다는 결의가 울음 속에 있지 않았을까. 초월자 사역은 한국 사도, 미국 교계라 이같이 말한다. 아펜젤레로부터 청년 이승만에게로 바통 터치하는 섭리가 이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의 모든 선지가 그랬듯이 하늘의 대언자 의식이 이승만의 강철 같은 확신을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빼먹은 것 같아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아펜젤레가 한국에 도착을 할 때, 인천항에 도착할 때, 이 땅, 그러니까 한국 땅을 이렇게 교황이 어디 가면 이렇게 땅 대고 키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펜젤레가 왔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했대요. 아펜젤레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도 없고, 이 백성들을 이 죄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기도였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을 이승만이 남긴 이유는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으라고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런 얘기가 이승만을 이끌어왔던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장 보기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앞에 1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어령 교수가 자꾸 하셨는데, 이어령 교수가 한국 문화의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 국민은 한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들 공감하시죠? 그죠? 사람 죽음 앞에 한풀이 하잖아요. 한풀이 있는 거, 붓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젓가락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뜸이라는 건 이제 밥도 뜸을 들여서 먹고 뭐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는 거, 젓갈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숙성돼서 먹는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치수를 몇 센치, 몇 미리 단위로 재는 게 아니고 그냥 통섭으로 보는 그런 얘기를 이어령 교수는 얘기를 했어요. 젓가락 문화는 뭘 특성을? 젓가락 문화는 이게 정밀하다는 얘기죠. 기술이 많고 스킬적이다. 대단히. 젓가락질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며.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직효성이나 속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효성, 직방 뭐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고, 빨리 뭐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의 속성이다. 이것이 있고,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이동통신 문화가, 이동통신이 제일 메커니즘이 발달된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쫓아갈 데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 밀도가 높아요. 단위 면적당.
두 번째, 학력이 높습니다. 학력. 세 번째는 뭐냐? 요거예요. 직접 뭐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바로 뭐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속성 때문에 한국이라는 게 이제 이 전자제품의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 성공 못하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에 뿌려보면은 이 제품이 팔리건가 안 팔리건가 금방 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한국 국민의 그 네 가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이제 군대 갔다 온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뒤로 돌아오면 다 알잖아요. 좌양자, 우양자. 제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데, 옛날에 지금 안 하지만, 거기서는 좌양자, 우양우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좌양자가 뭐야? 우양우가 뭐야? 그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원산폭격이라면 더 모르겠지. 예? 저게 뭐냐고. 담배 일발 장전,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통합을 가져가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의 레벨이 균질해져야 되는데, 그 문화가, 군대 문화가 그 이력을 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A 독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직효성, 속효성을 얘기를 하는데, 가치를 가지거나 그 결과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기적 경쟁심과 균질적 가치를 전제한 상위 위상 확보이다. 이런데 이게, 이기적이라는 게 이제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고, 막 생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생존이라는 건데, 경쟁심이라는 게 대한민국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제가 동남아를 좀 다닐 때 주로 베트남에 좀 있었는데, 통신 관계 때문에. 거기 깜짝 놀랐어요. 출퇴근 시간에 막 차가 엄청 막 복잡해. 오토바이고 차고 막 뒤엉키 하죠. 엉망이 지금 왜 그러냐니까 학생들 데려다 주고 들고 오려고. 하교 등교 시간에. 야, 저거 진짜 한국 못지않네. 베트남이란 나라가. 그래서 논자는 태국은 일본의 속성을 담고 베트남은 한국의 속성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 국민의 속성이라는 게 이 경쟁심이라는 거 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균질적 가치를 전제했지만은 위상적, 논리적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논리적 위상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 이것이 좀 디테일에 열어보면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합생적 가치 추구인데, 이 합생이라는 건 이제 그 뒤에 이승만 정신이 나온 넥서스를 전제하는 것이 합생인데, 이게 화이트헤드의 이론이에요. 화이트헤드가 이제 과정과 실제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의 철학이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합생이 유기체 철학 이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 이승만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 존재를 여기 제가 적시한 내용이 이승만의 사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승만 정신이 어떤 거냐,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요, 통섭의 리더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통섭이라는 건 이제 최재천 교수가 한국어를 만든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 결과에 의지를 펴는 것, 이것을 통섭의 리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읽지 못하면은, 읽은 상태가 아니면, 완벽하게 읽은 상태가 아니면은 주춤주춤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이래, 저기 가서 뭐 사야 되는, 저기 얼마인지 돈이 모르는데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5만 원밖에 없으면 지금 갈까 말까 주춤주춤 하게 되잖아. 그죠? 근데 매사에서 이승만 박사는 주춤거리는 게 없고, 그게 한국전쟁이 나가지고 각하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다는 겁니까? 내가 가면 안 된다. 국민이 혼란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를 끊는다, 생각을, 주장을 끊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섭의 가치를 확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넥서스적 통합을 전제한 합생적 리더 이런데, 넥서스라는 게 이제 이것도 뭐 화이트헤드가 쓴 얘기이긴 한데, 작은 것이 사상된 존재의 개별자 이렇게 얘기해. 사상이라는 건 이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빼는 모래섬이라고 그러나? 이거 뭐죠? 기대 꽂아놓고 이렇게 파내는 거. 딱 그것만 쓰게끔 써는, 그걸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상된 것들의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구조물을 넥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모인 것이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뒤에 그 박사 논문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행간에서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건 아니고, 논문에서.
다른 논문들도 많이 보면은 이승만에 대해서 퀘션 마크,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퀘션 마크로 얘기 남긴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 문제는 여기에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정희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월적 리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게 초월적인가 프리드리히 니체를 좀 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초월이라는 건 범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뭐냐면 실존주의를 많이 써요. 실존주의라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존재의 반대말이거든요. 존재. 이게 존재의 반대말인데 실존이라는 거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존재에서 튀어나오는 거. 이게 실존이 앞에 EXIST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EX가 뭐냐, 앞으로 딱 나오는 거고, 실존, 이 초월이라는 것은 범상에서 뛰어오른 거잖아요. 그죠? 이승만은 늘 그분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분의 답을 받아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리더, 넥서스적 리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셋째, 본질적, 이제 이승만 했죠. 박정희 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월적 리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롤로 퐁띠 얘기를 하는데, 퐁띠는 잘 모르실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실존주의자 중에, 부류 중에 한 6, 7위 정도에 들어가는 랭킹 마크한 사람인데, 실존주의자 중에.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이 사람이 좀 별난 실존주의자인데, 사회주의자예요. 몸뚱아리가 다다. 이 얘기가 박정희가 이런 거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앞에서 권총 빼서 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뽕띠의 실존주의적 자세가 아닌가, 실존적 리더가 아닌가. 그 다음에 석가의 무소유의 소유 리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다는 것을 초월한 분이 박정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국가가 잘 되고 조직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고, 후한도 없다. 여한도 없고. 올라운드 플레이해서 진인사하고 대천명을 바라는 것이 이 박정희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30분에 두 번째 배치 시작하겠습니다.